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을 맞이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줬지만 오후 들어서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긴 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5거래일 연속, 다우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다 없어졌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를 지난해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2024년 인도량이 2023년보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번에 무색하게 2024년도 인도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전년해인 23년보다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주가도 함께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DB했을 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세로 봤을 때는 지난해 4월에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미국의 고용시장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20일부터 들어올 이 트럼프 행정부에 어느 정도 좀 제동을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연일 그래서 연안 수역에서 석유와 가스의 신규 개발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할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맵을 열어서 그동안 있었던 종목들 과연 밤 동안 어떤 등락률을 보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2.62%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판매 대수를 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대폭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투자은행 룹캐피털에서 호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 주가는 거의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줬지만 테슬라는 분기 인도량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6% 조금 더 넘게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서 글로벌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나스닥은 0.16% 하락하면서 19,28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22% 하락하면서 5,86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0.36% 하락하면서 42,392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025년의 첫 거래일을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오전장의 후반부터 하락 반전하면서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지수 상승에 제한을 뒀는데요. 다만 실업수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치인 22만 5천 건보다 감소한 21만 1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S&P 글로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제조업 활동이 소폭 하락했는데요. 12월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11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9.4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인 48.3을 상회하긴 했지만 다소 부진한 경기 흐름 이어가는 모습에 시장은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0.39% 하락하면서 4.5%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의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0.83% 상승하면서 5,000포인트 다시 되찾았고요. WTI는 1.97% 상승하면서 배럴당 73.1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입니다. M7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어제 하락 마감했는데요. 2.62% 하락하면서 243.8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16 프로 또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신년 할인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랜 기간 소매 채널을 통해서는 할인 제공을 거부하던 애플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2.99%, 3% 가까이 상승하면서 138.31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룹캐피탈이 엔비디아가 열반의 순간에 있다라며 앞으로도 상승 랠리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가는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2024년 AI 스타트업 기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최근 주요 기술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칩 개발로 눈을 돌리게 되자 새로운 캐시카우를 찾아 투자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0.69% 하락하면서 41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아마존은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0.38% 상승하면서 220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메타플랫폼스입니다. 메타플랫폼스는 2.35% 상승하면서 599.24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큰 폭의 하락 흐름 보였던 테슬라 6.08% 하락하면서 379.28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4분기 인도량뿐만 아니라 연간 인도량까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시장에는 실망감이 크게 나왔습니다. 또 전일 있었던 사이버트럭 화재 사고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보합권에 마무리했습니다. 189.43달러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 반도체 회사 시냅틱스와 구글이 엣지 AI와 관련된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오늘 알파벳의 주가 소폭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구글의 머신러닝 코어가 시냅틱스의 하드웨어에 통합됩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8.44%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미증시에서는 태양광 ETF가 상승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아니지만 오늘 큰 상승을 보인 에너지 관련주가 바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전문 업체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미국의 총무청 GSA로부터 13개 이상의 정부기관에 전력을 공급하고 국가 수도권에 있는 GSA 소유시설 5곳에서 에너지 절감 및 보존 조치를 수행하는 10억 달러 이상의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미국 원자력 발전 1위 운영 사업자인데요.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공급원으로 원전의 시선을 돌리게 되면서 지난 9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간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 재가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GSA의 역대 가장 큰 규모인 이번 계약에 따라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2025년부터 42개월간 매년 100만 메가와트시 이상을 GSA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우버입니다. 4.72% 상승하면서 63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유망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종목으로 우버 테크놀로지스를 매수 추천 종목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우버가 모빌리티 사업 부문에서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 우버의 시장 확장 능력, 수익성 증대, 플랫폼 내 교차 판매 및 플라이휠 효과를 활용하는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런 요소들이 마진과 잉여 현금 흐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버의 목표 주가를 96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도날드입니다. 오늘 0.9%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2025년 유망한 종목 목록에 웰스파고가 추가를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10월 대장균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웰스파고는 새해에는 패스트푸드 체인이 동일 매장, 동등 매출, 단위 성장 및 가치 평가를 따라잡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거래를 2%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맥도날드의 주가는요. 이 웰스파고의 유망 종목 목록 추가 소식이 전해진 후에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IM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이청원 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오늘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푸른 뱀의 해 올해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지난해 미국 증시를 살펴봤더니 뭐 AI 반도체라던가 대선 등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을 이제 지내고 한 해가 지내고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이 들어오자마자 정말 다양한 증권사에서 올해 전망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한번 쫙 살펴봤더니 공통적인 키워드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던데 과장님도 혹시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차는 조금 두고요. 이후로 경제 상황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증시의 올해의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 크게 반영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미증시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강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물가, 또 하나는 민간. 이 두 가지가 우선은 일정 부분 해결이 돼야 됩니다만 트럼프 집권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당장 이 두 가지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료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우선은 물가 지표 같은 경우 그리고 기타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정부를 그리고 권력을 혹은 정권을 바꾼 변수입니다. 지난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로 미증시 그리고 넓게 보면 미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가처분소득의 감소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물가의 안정이 1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미 경제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기는 역시나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에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계속해서 펼쳐나갔던 정책 중에 하나는 민간에서의 주도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을 늘리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조금이죠. 바이든이 우리가 흔히 보조금의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을 최대한 올려나가면서 미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민간 소비의 증가를 크게 견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예전에도 여러 번 가지고 온 것처럼 미국의 민간 소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여전히 탄탄합니다. 68%가 나오는데 이게 70%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이 줄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트럼프라고 하는 이 당선인이 그리고 이제 곧 대통령이 되겠지만 예전 트럼프 1기에서 계속해서 보였던 것처럼 민간 주도 그리고 민간 이 주도가 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당장 만들어질까 당연히 그러지 못합니다. 기존에 많은 산업군이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의 보조금을 안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타격을 얼마만큼 완화시킬지 이게 중요한데 이건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 트럼프 트레이딩과 물가 재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던 시점에 맞추어서 다 나왔는데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S&P 500이 잘 가는 거, 그럴 수 있죠.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금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고 미 경제라든지 미증시의 흐름과 세계 경제가 괜찮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를 못해요. 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때에 따라서는 투기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30년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민간이 계속해서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자금 조달 능력이 완화되어야 됩니다.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해야지 각 기업은 어딘가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조달받고 이걸 기반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물가가 쉽게 잡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소폭
단행하는 그 속도를 줄이게 된다면 민간은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가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물가 많이 잡긴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수준까지 회귀를 했는가? 그게 지금 아닌 거죠. 우리가 증시의 CP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또는 PCE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물가 지표가 상당 부분 안정된 것은 맞지만 예전만큼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일정 부분 우선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민간에서의 소비를 확장시키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민간 주도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당장 올해 만들어질까? 저는 이게 시차를 두고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미증시가 적어도 올 한해 지난해와 같은 강한 상승 흐름은 보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가와 민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트럼프가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보이는지 거기에 키워드를 두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올해 미증시 작년 2024년 정도의 상승률을 그대로 이어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상승률을 보이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물가와 민간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0일부터 펼칠 이 정책에서 네. 물가와 민간 과연 어떻게 자세한 정책이 펼쳐질까요? 어느 정도 틀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트럼프 정책을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봐왔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딱 잡혔습니다. 하나는 역시나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변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변수,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 세 번째는 기술 격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전쟁 상황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가능성은 조금 더 가시화될 겁니다. 특히나 지난 바이든 정책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전 트럼프 1기가 집권했을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커졌죠.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었는데 바이든 집권 당시에는 그게 어떠한 액션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정학 리스크 지수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 정권, 바이든 정권에서는 우선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우선은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한 가지 문제가 다음 페이지에 밀 가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참고로 국제 원자재는 섹터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하드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인데 이 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초적인 생산품 그리고 코코아와 같은 이러한 기호식품들은 대다수가 소프트 섹터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소비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CP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부분이 우선은 해결이 된다면 안정이 될 만한 부분은 하드 섹터가 아니라 소프트 섹터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가처분 소득을 조금 더 늘려나갈 수가 있고 이게 민간에서의 소비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 WTI 가격인데요. 최근에 크게 변동이 없죠. 그런데 예전에 2022년 기준으로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충격이 맨 처음 꽝 하고 터졌을 때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된다. 그러면 WTI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드 섹터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급락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크게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소프트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진다는 점에서 트럼프는 아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이라고 하는 여기에 꽤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관세입니다. 관세라고 하는 부분을 부과시키는 것. 전 세계적으로 보편관세를 대략 10%,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에서 최대 100%까지 부과시키는 이 부분은 결국에는 무역 수지에 대한 적자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중 관세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계속해서 부과를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얻게 되는 제조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많이 낮춘 거죠. 반면 미국의 중국발 수입 비중이 감소하게 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쌍둥이 적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1944년 브레튼 우드 체제가 만들어지고 달러가 기축통화로 만들어지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무역 적자 그리고 재정 적자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꽤나 잠잠해졌던 시점이 있었는데 2024년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결국엔 2022년 3년 보였던 시점에 무역 적자 이 폭을 넘어서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일으키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미국의 수출을 강화시키는 거죠. 무역 적자는 감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이러한 정책을 펼쳤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과연 관세를 올리지 않을까? 반드시 올릴 것이고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더욱 강화시킬 겁니다. 단순하게 이러한 무역 적자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예, 부채 문제죠. 트럼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 정부,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 꽤나 많이 둔감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피치는 신용등급을 한 차례 하향했습니다. 참고로 예전 대략 한 10년 정도 전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했던 저 시기에 미증시가 5거래일 연속으로 폭락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은 우선 없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부채 문제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피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혹은 신용평가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에서 신용등급을 혹시나 하향한다면 미증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고 사실상 부채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트럼프 정권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완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요.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액은 역시나 증가하고 있고 재정적자 문제는 심화되는 거죠. 그쪽에 보게 되면 바이든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위축시키는 가운데 재정 적자는 결국에는 해결을 할 겁니다. 최근에 IRA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돈은 있긴 있는데 이것이 미국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세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돈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없애려고 하겠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금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죠. 패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은행들은요, 결국에는 크게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가고요, 또 하나는 고용입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려고 하는 추세에서 고용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최대한 하려고 할 건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난해 기준으로도 총 3번의 금리 인하가 우선은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연초 기준으로 금리 인하는 최소 4번 정도는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었습니다. 그걸 우선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간다는 가정 아래 고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금리를 인하할 만한 명분은 점점 사라집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은행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심화시킬 것인가? 그러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금리 부담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게 되면은 관세에 대해서는 역시나 미국의 지지자들 또한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관세 부과는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에 실효 관세율 또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는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기술력의 격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주, 항공, 방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 중국과의 격차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중국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WTO에 가입을 한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공업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했을 때 제품 자체는 가격이 싸고요. 조합해서 얘네들이 얼마나 성장을 할까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중국은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우리의 주도권이 다 뺏기겠어. 그러니까 너네한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중국은 미국과 기술 경쟁력이 이제 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사실상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가 앞서 키워드를 두 가지로 잡는다라고 했는데 하나가 물가였고요. 또 하나가 민간입니다. 민간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민간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미 경제가 크게 오를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 증시 또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조선인데요. 조선 쪽도 지금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죠. 미국은 사실상 조선업이 크게 붕괴된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살리려고 합니다. 왜? 중국이 조선업도 많이 앞서 있으니까. 어떻게든 한국이 되든 기타 동맹국과 협업을 통해서 조선업을 부활시키고요. 이를 기반으로 할 또 다른 산업을 계속해서 잉태시키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트럼프는 물가와 민간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놓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전쟁의 종식이라고 하는 것과 관세 부과 그리고 그 속에서 기술력을 조금 더 키우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는 민간과 그리고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아니면 기술력 격차를 해소시키는 이런 다양한 강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민간의 기술 격차를 줄인다 한마디로 기업의 경쟁력을 올린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미 증시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오히려 증시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 증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승폭이 지난해처럼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의 약세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자료를 어쨌거나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자료 보면서 이야기를 쭉 하면요. 최근에 분명히 미 증시 좋았어요. 지난해까지 참 좋았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올라갔죠.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로 매우 뚜렷하게 보이는 몇몇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 그리고 보잉과 같은 기업들. 그러다 보니 미 증시에 대한 선호도는 올라가게 되고 글로벌 증시는 조금 악화되는 거죠. 사실상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인도와 미 증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눈에 띄는 그런 증시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미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차이는 크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후반에 여기 왼편 보시게 되면 갈색인데요. S&P 500 자동차 지수가 팡 하고 올라갔죠. 이건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머스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트럼프와의 이러한 관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어제 빵 하고 꺾였어요. 이것도 영향을 미치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테슬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면 기존의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산업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 이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증시와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외국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관 이러한 그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10월 당시에 미 증시 거의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나마 하나 딱 지목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담이었다는 거.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2023년도 반등하고요. 2024년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까? 아닐 겁니다. 일정 부분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2020년 6월, 7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M2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화량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 증시가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기반으로 한
증시 부양은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우리가 모를 뿐. 하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지금 적지 않고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시가 한번 밀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이상한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 EPS까지 지금 하향이 되었죠. 우리나라는 이거 상당히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음에 한번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지금 많이 내려가는 거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면 여기도 이제 의미 있는 게 있어요. 3년차 쉬는 기간이라고 해서 이게 자료 정리를 참 잘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강세장은 3년 연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강세장은 평균적으로 1년, 2년차 때는 강하게 움직이다가 3년차 때는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미증시가 지난해와 같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브레이크를 빡 걸 수 있는 국면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면 빅테크 쪽에서는 여전히 부진이 전망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알파벳, 애플 거기에 더욱 중요한 게 있죠. 다음 페이지 여기에요. 반도체 쪽.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3주, 4주 연속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괜찮긴 괜찮았습니다만 기타 증시와는 지금 움직임이 분명히 상이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디램과 낸드 쪽의 가격이 지금 회복이 안 되죠. 이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 성장이 되지가 않으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가지를 못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낸드 쪽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 글로벌 디램의 캐파 추인 예를 들면은 삼성과 마이크론은 지금 10%도 올해 증가하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좀 증가폭이 크다 할지라도 이것은 HBM이죠. HBM에 대한 부분이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HBM이 성장을 하거나 메모리 반도체가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비메모리 쪽에서 턴을 빵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면 디램의 분기별 수급 분석인데 여전히 공급 과잉이 나타나죠. 다음 페이지에도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 만한 재고 시점이 적정한 수준이 되는 게 대략 5월 중순 정도입니다. 상반기 상저하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디램의 영업이익 전망인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단히 좋은 편이 아닙니다. 마이크론이 계속 낼 만한 여건이 아니죠. 마이크론이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제시했을 때 다음 분기 전망을 조금 하향시킨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증시가 빅테크를 기반으로 한 성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점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만약에 못 간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1월에 취임을 하면서 기대감이 사라지는 그 시점 1월이 꽤나 위험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은 그런 강세장의 흐름을 우리가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자체는 작년만큼 강한 상승세를 못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속에서도 좀 떠오르는 섹터들이 있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혹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보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주항공 스페이스X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또 하나가 있다면 역시나 전력 쪽입니다. 이 전력 공급망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 가격을 하회하고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를 계속 구축할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정책으로 만들어 왔으니까. 그렇다면 방산과 우주항공 어제 우리 증시에서 올라갔죠. 아직 안 오르는 것은 전력 쪽입니다. 전력 쪽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전력 이렇게 두 가지 짚어주셨고 그 중에서도 전력 쪽에 조금 더 시선을 강하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청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지난해 연간 차량 인도량이 발표됐습니다. 당초 시장의 4분기 예상치는 51만 5천 대였죠. 바클레이즈를 비롯해 UBS도 이런 인도량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량은 49만 5천 대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4년 연간 178만 9,226대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연간 인도량 대비 19,355대에 감소한 수치인데요. 연간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 겁니다. 경쟁사들이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4분기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유럽 자동차 제조업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테슬라는 유럽에서 28만 3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4% 줄어든 수치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판매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모델 Y의 판매량이 시장 성장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작년 11월까지 모델 Y의 판매량이 약 5% 늘어난 데 반해 중국 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8% 증가했습니다. 차량 인도량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새해 첫 거래일인 이날 뉴욕 증시에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는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시장에 다시 반영되면서 최근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올해 첫 거래일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목요일에 3% 상승해 9만 7천 달러 선에 도달했는데요. 현재는 9만 6천 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1월 1일 거래일을 기준으로 새해 수익률은 약 4%에 달했습니다.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을 측정하는 코인데스크 20 지수는 4% 상승했습니다. 암호화폐 주식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각각 4%와 5%가량 상승했습니다. 2025년 주요 기관들의 예상치를 살펴보면 코인쉐어스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금 시장 점유율의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도 4분기에 18만 5천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매트릭스 포트는 ETF 수요 또한 추가 확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기관 자금 유입 속도가 24년도를 능가할 것이라고 보면서 무려 20만 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뉴욕 맨해튼의 남부 연방지법 심리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이 자신의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변동성이 이어지는 장세에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점 경신이라는 소식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가상화폐 가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새해 첫날 여러 유럽 국가로의 러시아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모스크바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유럽 에너지 공급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대기업인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공급하는 가스 수출이 수요일 오전 8시경 중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5년간의 협정이 종료됐고 양측 모두 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 새로운 협정을 맺을 의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키이우가 러시아 가스 운송을 연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가스 공급 중단을 예고했는데요. 1991년부터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가스를 수송해온 러시아는 유럽 연합 국가들이 공급 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스크바는 여전히 러시아와 헝가리, 세르비아, 터키를 연결하는 투르크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가스 공급 중단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연간 최대 10억 달러의 운송료를 받던 것에 손실을 입게 됐고 가즈프롬은 가스 판매로 벌어들였던 50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에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가스 운송 협정 종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EU 회원국들과 협력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금융가의 기후변화 대응 역주행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 기후 동맹인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 NGBA에서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도 동맹을 탈퇴하면서 미국 대형 금융사들의 이탈 행렬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01년 시티그룹 주도로 출범한 유엔 기후 서약, 온실가스 배출 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제한해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공화당의 정치적 공세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주요 은행들이 기후 목표보다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동맹은 탈퇴하지만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과 협력은 이어가겠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방안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사들이 정치적인 압박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후 목표와 에너지 안보, 그리고 수익성 사이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 뉴올리언스에서는 IS의 깃발을 트럭에 달고 있던 퇴역 군인의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1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텍사스 출신 샴수드진 자바르는 현장에서 트럭을 몰고 도망가다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숨졌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은 자바르의 단독 범행이며 범행 당일 IS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5개의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발생한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화재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테러 행위였고 계획적이며 사악한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웰타워입니다. 네, 일단 먼저 웰타워의 주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중하반기의 주가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웰타워가 어떤 종목인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노인의 주거와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헬스케어 리처입니다. 한마디로 이 노인의 주거, 의료시설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약간 실버타운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 산업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웰타워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곡선을 잘 타고 있습니다. 2023년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37%나 성장을 했고요. 2024년적으로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39%의 상승세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츠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2024년 연 배당 수익률 자체는 2%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 PAFFO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7배로 리츠 섹터 내에서는 꽤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AFFO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리츠의 주가가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 이 현금의 흐름을 대비했을 때 얼마나 비싼지 나타낼 수 있는 그 평가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비싼가 봤을 때 26.7배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장기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가 상승 여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웰타워는 작년 3분기에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 자체는 YOY 대비했을 때 9% 이상 성장을 했고요. 순이익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YOY 대비했을 때 252%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정 FFO는 YOY 대비했을 때 187.4%로 지금 이 두 부분에서만 세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이익이 크게 상승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 매각 차익이 2억 7천만 달러나 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부동산 매각 차익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지표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게 잘 나왔습니다. 2024년 3분기 동일시설 순영업 수익을 봤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2.6% 꽤나 크게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시니어하우스 부분에 했을 때도 이 동일시설 순영업 수익이 무려 23%, 지금 이 두 부분 모두 다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던스 상향 이유를 좀 더 살펴봤더니 임대료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이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니어하우스의 신규 착공 프로젝트는 현재 조금 감소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착공 개수가 2018년 이 고점 대비로 봤을 때는 무려 80%, 거의 대부분 줄어들었다, 몇 개 남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TTM 기준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최근 12개월 동안의 누적 데이터로 봤을 때는 시니어하우스 재고 대비했을 때 인도 비율 자체가 지금 불과 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8년 대비했을 때 무려 38%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과연 웰타워가 왜 주가가 상승이 될 수가 있을까? 조금 더 살펴봤더니 시니어하우스가 착공은 일단 평균적으로 2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안정화, 한마디로 이게 착공이 다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매출이 찍히기까지는 대략적으로 3년 정도나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낮은 착공 수준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신규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공급 자체가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웰타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웰타워는 공급 부족 효과를 활용하게 되면서 높은 매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가 지나고 나서도 이 신규 착공이 지금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되더라도 이 웰타워의 성장세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전망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웰타워는 이제 20년도 4분기부터 24년도 3분기 기간 동안에 589개 꽤나 많은 자산에 약 171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이 수익률이 6.4%나 됩니다. 안정화 후에는 8%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웰타워는 본업도 잘하지만 투자까지도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어서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경제 일정까지 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